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지샵 자동장부 그 부가가치세 신고를 저희 자동장부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신고 기간이 이제 다가와서 안내 드리려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 장부자 사용 방법은 크게 과거랑 달라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간이과세자분들이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주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장부를 처음 사용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했던 교육 내용과 유사하게 가되 어, 간이과세자분들에 대한 내용을 중간중간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저희 장부를 통해서 신고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대로 하셔도 크게 차이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던 대로 간이가세자 분들은 조금 이제 신고서 보는 법이나 이런 거는 조금 달라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신고서 보는 게 조금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그런 부분만 체크해서 내가 장부를 맞게 썼는지 확인을 하셔서 신고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목차는 크게 이렇게 되고요. 먼저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어떤 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면 조회 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라는 게 항상 있어요. 보면은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요런 화면이 뜨면서 나의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부가가치를 어떻게 신고했고 매출 비중이 어땠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뭐 사업장이 갑자기 잘 돼서 매출이 올랐다거나 이런 이유로 뭐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뭔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서 매출이 감소해서 부가율이 갑자기 떨어졌다거나 이런 이유는 상관없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 줄이려고 세금을 줄이려고 했던 것은 여기서 크게 뭐 튀면은 그런 부분은 나중에 과세당국에서 소명 요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신고했던 걸 참고를 하셔서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부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 장부는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크게 거래자동 수집 메뉴가 있고 왼쪽에 인사급여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보통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를 쓰시게 되는데 이때 인사급여 메뉴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혹시나 급여 내역이 내가 신고 전에 급여 내역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하려면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급여 내역은 빼시고 그 장부 사업장의 매출이랑 그 비용 매입세액 받으실 것만 정리를 하셔서 일단 신고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복식장부 사용자분들이 가끔 입금 출금 내역 정리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처음 사용하실 경우에는 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입금 출금 내역이 정리하는 게 어렵다라는 복식장부 사용자분들은 입금 출금 내역은 제외하시고 사업장의 매출이랑 그 매입 내역만 수입 비용 고정자산 메뉴에 정리를 하신 다음에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고 기간이 임박하면 문의가 너무 많고 저희가 이제 다뤄드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답변 내용에 대해서 빨리빨리 답변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초조해지기 때문에 되도록 장부를 초기에 작성을 하셔서 신고도 처음에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신규로 쓰셔가지고 정리가 필요하신 이전에 했던 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장부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내용은 장부 작성과 관련된 교육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장부를 썼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장부 작성을 할 때 보통 부가세와 관련된 것 중에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시면 이 지불 방법을 선택할 때 이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특수한 경우에 나오는데 이럴 때 같은 경우에 이 체크를 해야 되는 기준을 보실 때는 그 거래 내용을 보는 것도 맞지만 거래 내용뿐만 아니고 보통 이런 질문은 이제 차량에 대한 비용, 유지 비용, 뭐 임차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해당하는 차량이
1000cc 이하거나 9인승 이상 승합차, 그리고 화물차 또는 125cc 이하 이륜, 그리고 운수 자동차 판매업 및 대여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유지, 임차, 취득에 대한 비용은 매입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네,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매입세 불공제 거래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체크를 하지 않고 저장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질문이 매입세 불공제 거래인지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거래가 얘라고 체크하시면은 매입세 불공제가 된다는 내용이죠. 근데 위 세 개 차량에 대한 그 유지, 임차, 그 취득 비용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가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하지 않고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가끔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은 이거 불공제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어떻게 되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 적혀있는 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 처리는 됩니다. 체크만 하시고 저장하시면 알아서 그 부분은 분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 받는 것과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 받는 걸 알아서 뭐 구분해서 내가 작성하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신고에 익숙하시고 그런 부분을 분류하는 게 자신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어렵고 그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해뒀다가 또 기재하시는 게 번거로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맞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접대비 관련해서 가끔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접대비 같은 경우에도 알아서 저희 쪽 항목 중에 접대, 식대, 거래처 선물, 거래처 경조사비라고 항목을 잡으시면 알아서 불공제가 처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불공제가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알아서 한도만큼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종이세금 계산서 받았는데 어떻게 수기로 기재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신 경우에는 이제 기재하시는 거는 다른 세금 계산서랑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에 아래에 보시면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셨나요? 또는 발급받으셨나요? 묻는 질문이 나와요. 여기에 예외 체크를 할 경우에는 이건 전자에 해당하는 거고, 예외 체크를 하지 않고 저장을 하면 그것은 종이세금 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금 매출을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현금 매출도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건 자동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시를 적어놨는데, 뭐 현금 매출은 그 이제 보통은 일별로 작성을 하기 어려워하세요. 왜냐면은 이런 부분을 뭐 일일이 한 건 한 건 정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한 건 한 건 정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주간 또는 월간 합계 금액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그때는 날짜는 말일자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8월 달이다 이러시면 8월 31일. 그리고 거래처는 기타 거래처고, 간이과세자분들은 공급가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뭐 이건 현금 매출에 상관없지만 알고 계시는 대로 그 간이과세자도 올해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은 그때는 공급가액 부가세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현금 매출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현금 매출 중에서도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게 있으면 그건 세금계산서로 기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또 하셔야 될 사업자가 과세랑 면세사업자분들인데, 이 분들은 주의하실 게 내 매출 중에서 어떤 게 과세 매출이고 어떤 게 면세 매출인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맞게 정리해서 과세 매출은 공급가액 부가세를 나눠서 기재해 주셔야 되고, 면세 매출 같은 경우는 면세 공급가액에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과면 사업자 같은 분들은. 그래서 요 예시는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제가 작성을 해놨고, 만약에 과면세 분들은 여기 사이에 면세 공급가액이라고 한 필드가 더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많이 묻는 부분이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 어떻게 처리해요? 어떻게 기재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의제매입세 공제가 뭔지는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내가 음식점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뭐 농수산물 같은 거 구입하셨을 때 그게 면세가 될 수 있잖아요. 구입한 것이.
그거는 사고 관련 썼지만 면세 물품으로 취급을 받는데, 다만 이런 특정한 업종은 결국은 이제 그 원재료가 최종적으로 과세가 되는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구매를 해서 그걸 가공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를 하려면 이와 같이 기재를 하셔야 되고, 주의를 하실 게 여기에 보시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 거래입니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 예에 체크를 하시고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불 방법이 요 세 가지일 경우에만 체크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간이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다만 이제 가끔 농민분들 중에 사업자 안 내시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만약에 그렇게 판매를 한 경우에는 그때는 공제가 가능한데 여기서 처리는 안 하고요. 그 기재는 해놓으시면 돼요. 비용 처리는 나중에 하셔야 되니까. 기재는 해놓으시되 기타 영수증으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청서가 있어요. 그걸 작성할 때 아랫줄에다가 적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영수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개인인 농어민한테 수취하신 그런 면세 공급가액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의제 매입세 공제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이제 개정된 사항 중에서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 장부에 간이과세자를 쓰시는데 하반기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하셨어요. 근데 신고를 하다가 내가 봤는데 의제 매입세 공제 금액이 내가 체크한 거보다 금액이 좀 작다라고 하시면은, 혹시 내가 지금 하반기 것도 더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장부에서는 알아서 간이과세자 분들은 상반기 것까지만 적용이 돼서 들어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반기 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도 한번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신고할 때 오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어놨는데, 이 중에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를 등록하는 거를 안 하셔가지고 신고하실 때 오류가 많이 나세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디를 확인하고 등록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인증서가 카드 계좌 등록하기 메뉴에 이렇게 여러 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것도 쓰시고 사업자용 인증서도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연결된 기관 리스트 확인을 클릭하시면 아래 연결된 국세청 홈택스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인증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맨 아래 거라고 체크를 했지만 위에 거를 체크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체크된 상태에서. 그러면 나는 맨 위에 게 인증서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걸 했다 이러시면 두 번째 거에 나왔다 라고 하시면 두 번째 게 연결이 된 겁니다. 가끔 헷갈려 하시는 게 여기 아래에 나와서 마지막 거 인증서가 연결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눌렀을 때 이 연결된 국세청 홈택스 리스트라고 해서 나와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연결된 인증서예요. 그래서 일단 어떤 인증서가 연결됐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홈택스로 거기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상단에 회원 정보라고 나오고, 이걸 체크하시면 클릭을 해서 보시면 내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게 이지샵 아이디다, 아니면은 내가 개인으로 로그인했는데 나오는 아이디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사업장으로 로그인된 아이디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홈택스에서는 사업장에서 로그인한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가 달라요. 그래서 이 인증서가 어떤 걸로 연결되어 있는지 꼭 보셔야 되고, 그 인증서 로그인했을 때 볼 수 있는 회원 정보로 해서 아이디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확인된 아이디를 정보 등록 메뉴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맞게 되어 있는지 보시고 다르시면 수정해서 저장을 꼭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장부 다 쓰고 나서 신고하려고 하면 오류 나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홈택스의 사용자 아이디와 다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오류가 나면은 중간에 진이 좀 빠지잖아요. 나는 장부 다 작성해서 신고를 딱 들어가서 난 맞게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류가 딱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갑자기 막막해지죠. 근데 별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이렇게 안 잡고 들어가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 6번 사항이 사용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6번 별거 아닌 것 같다고 넘기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번은 수출 수입 업종 있으시면 체크를 꼭 해달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그래서 수출하시는 분들이 가끔 요거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되게 막막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간편 목식장부에 수입 매출의 기재를 하는 거고, 날짜는 인보이스에 보면 보통 선적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적일자, 거래처는 상대방을 등록한 다음에 입력하시면 되고, 상호를 입력하는 거고, 그리고 공급가액은 주의하실 게, 내가 외화를 받아서 환전한 금액이 아니에요. 환전해서 최종 나온 원화 결제 금액이 아니라 내가 날짜로 기재한 이 선적일자 기준의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로 환산해서 원화로 입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보이스에는 뭐 100 USD 달러 이렇게 나와 있으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100 USD 달러를 내가 뭐 30일 날, 12월 30일 날 환전을 했다. 환전해서 그게 뭐 12만 원이 됐다. 뭐 이러시면은 12만 원을 적는 게 아니라 내 30일 날 봤을 때 기준 환율을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만원 적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날짜에 외국환 중개 사이트 가셔서 보신 환율로 곱해서 100달러 곱하기 기준 환율이 1180원이다. 이러면 1180 곱해서 그 금액을 여기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의외로 이걸 많이 실수하셔서 설명드렸고, 부가세는 영세율, 수출이면 영세율이기 때문에 0원으로 하셔서 해주시고, 대금 수령 방법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영세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세율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출로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거래 입력하셨으면 저장에 꼭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수입 같은 경우에도 입력하시는 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한 가지가, 수입세금 계산서를 기재해놓고 난 수입상품 다 기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부가세 신고할 때는 수입상품에 대한 비용 처리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입세액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공제를. 그래서 뭐 나중에 기재하셔도 되지만 부가세 신고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수입세금 계산서는 기재를 하시겠죠? 그래서 수입세금 계산서를 기재한 게 수입상품에 대한 기재를 끝난 건 아니다. 그래서 수입세금 계산서는 수입에 대한 부가세를 처리하기 위해서 적는 거기 때문에 수입세금 계산서 내용을 일단 적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비용 처리, 수입상품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할 거면은 3번도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작성해 두신 거 참고해서 적어주시면 되고, 관세는 또 별도로 기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헷갈리지 마시고 세 줄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점검인데요. 매출 같은 점검은 이제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맞게 됐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 장부로 수집이 됐지만 홈택스에 있는 매출이랑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홈택스랑 비교를 하셔도 되지만, 카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여신금융협회 카드 매출이나 이지체크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지체크 데이터를 갖고 오기 때문에 홈택스랑은 카드 매출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신고하고자 하는 곳에 매출과 일치하면 되기 때문에, 카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 내가 이지체크 사용을 안 한다라고 하시면 여신금융협회 카드 매출 사이트, 이지체크를 사용한다라고 하시면 이지체크 매출로 확인된 그 매출이랑 일치한 상태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이제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매출은 이제 설명드린 대로 중복 안 되게 또는 누락 안 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과세랑 면세 매출인데, 이거는 이제 뭐 보통 단일로 뭐 과세나 면세는 어차피 신고 대상 아니니까 상관없고, 과세 매출 분들이 이제 과면세 매출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어떤 걸 헷갈려 하시냐면, 가끔 이제 이게 들어오는데 저희는 과세인지 면세인지 매출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입력을 해드리는데, 그냥 무조건 과세로 분류돼서 들어오는 매출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10만원 중에 2만원은 면세 매출이에요. 그러시면은 그거는 면세 매출에 기재를 하셔야 돼요, 옮겨서. 그래야지 그 매출이 더 추가로 안 잡히겠죠. 그래서 과면세 겸용사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동으로 수집됐다라고 하더라도 매출이 과세랑 면세가 올바르게 구분이 됐는지 확인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시면은 체크 7번도 은근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거래 내역만을 기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월부터 6월까지 중에 빠뜨리고 비용 처리 안 한 게 있어요. 그럼 올해 기재도 올해가 아니라 7월부터 12월에 기재도 되나요? 이런 걸 물어보세요. 하지만 그건 하시면 안 되고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신고를 잘못하셨으면 그 신고를 바로 잡으셔야 돼요. 수정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7월부터 12월에 대해서는 기재 안 하셔도 됩니다. 기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셔도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가지고 내가 해당 신고 대상 기간에 대한 것만 기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인데 비용은 이제 뭐 당연히 이중으로 기재하시면 안 되는 거는 똑같고 그리고 이 부분은 주의하실 게 체크 3번이에요. 체크 3번 많이 실수하시는 게 오픈마켓 물건을 가끔 그냥 오픈마켓으로 이제 거래처를 설정하고 신고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옥션이라고 하면은 옥션이라고 거래처를 냅둔 상태에서 그냥 신고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옥션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옥션에 그 실제 사업자들이 다 입점해 있잖아요. 그 실제 사업자로서 거래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동 수집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정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옥션이라고 그 거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건 안 되고 반드시 실제 판매자의 정보로 수정하셔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4번 고정사전 매입분 매입세액 공제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고정자산으로 기재하는 것과 비용으로 기재하는 게 차이가 뭐냐 물어보세요. 근데 고정자산으로 기재를 하는 거는 이제 고정자산 기재하는 거랑 비용으로 기재하는 것은 둘 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비용 처리가 이제 고정자산으로 하면은 감가상각을 예를 5년 한다. 그러면 5년에 나누어서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 비용은 한 번에 비용 처리가 되는 그 부분이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자산은 비용으로 자파 소모품으로 잡아주시고요.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는 고정자산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임의대로 나는 비용으로 잡을 거야, 고정자산으로 잡을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처리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하시면 안 되고 100만 원을 기준으로 자산이라는 전제하에 100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 원이 넘어가면 고정자산 메뉴 100만 원이 안 되면 비용 메뉴에 기재를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인데 체크 5번. 네, 이게 그 과면세 겸용이랑 약간 비슷한 원리인데 비용 측면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물품을 사거나 아니면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밥을 먹을 때는 잘 없겠죠? 근데 정육식당은 있을 수 있겠네요. 정육식당에서 뭐 고기를 구매하면 그건 면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육식당은 과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과세로 보고 그거를 갖고 와요. 왜냐면 그 홈택스에서 사업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과면세 사업자라는 기준이 따로 없고 과면세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로 분류를 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그 홈택스에 있는 자료로 거래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를 과세로 구매했다라고 보고 면세로 처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게 그 과면세 사업자한테 구매하신 게 있으면은 과세로 분류됐을 거예요. 비용 처리 보시면. 그래서 과세로 되어 있는 걸 면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저희 장부를 보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장부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공급가액 부가세가 이렇게 나눠져서 과면 사업자는 나올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봤더니 요게 면세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지우시고 220만 원을 이렇게 면세 공급가에다 넘겨주셔야 돼요. 네, 이거를 안 해주시면
과다하게 비용 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는 거라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내가 거래에 입력한 걸 쭉 보시고 혹시 그 거래처가 과면세 사업자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내가 딱 봤을 때 난 면세 같은 거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잘못 기재가 됐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기타 사항인데요. 기타 사항 같은 경우는 뭐 업종 코드 확인하셔야 되고 과세 유형 혹시 중간에 변경됐는지. 다만 이제 저희 쪽에서는 7월 1일자로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내가 5월 1일은 없으시구나. 뭐 9월 1일, 8월 1일 이렇게 변경되셨으면 신고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쪽엔 7월 1일자로 변경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게 만약에 조기 환급을 받으셨는데 조기 환급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7월 달 한 달에 대한 조기 환급을 먼저 받아서 이번에는 8월 달부터 12월에 대한 신고를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또 신고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 사항도 점검해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가세 매출 매입장이랑 신고서를 보는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